목에 칼을 찬 소년이 있었습니다. 양손은 묶였고 발은 끌려갔습니다. 9살. 아버지는 독살당했고 어머니는 풀뿌리를 캤습니다. 부족은 그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버려진 소년이 훗날 지구상의 모든 왕을 무릎 꿇립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한 남자의 일대기입니다. 본명은 태무진, 우리에게는 칭기즈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그를 무자비한 정복자로 그립니다. 그러나 사료가 전하는 진짜 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자주 울었고 글을 읽지 못했고 어린 시절엔 개를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세계를 손에 넣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손에 핏던기를 쥐고 태어난 아이 7062년경 몽골 동부 오논강 유역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게이, 보르직인 키아트 씨족의 무사였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횃룬, 본래 메르키트족 남자에게 시집가던 길에 예수게이에게 약탈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그날 예수게이는 타타르족과의 싸움에서 막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사로잡아 죽인 적장의 이름이 태무진 우게. 예수게이는 그 이름을 아들에게 그대로 붙입니다. 적의 이름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풍습, 강한 운을 빼앗아 오겠다는 뜻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몽골 비사는 이 아이가 손에 핏던기를 쥐고 태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위대한 정복자의 운명을 타고났다는 신화입니다. 그러나 이는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 태무진은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주 울었고 개를 무서워했습니다. 부족이 이동할 때 누군가 그를 깜빡 잊고 두고 갔다는 일화도 전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시간은 짧았습니다. 태무진이 9살 되던 해, 아버지 예수게이는 어린 아들의 약혼녀를 정해주려 길을 떠납니다. 옹기라트 부족의 데이세첸이라는 사람을 만나 그의 딸 보르테와 정혼을 약속합니다. 돌아오는 길, 예수게이는 들판에서 타타르족 일행을 만납니다. 손님으로 받아들여진 그는 그곳에서 음식과 함께 독을 마십니다. 집에 돌아온 직후 그는 숨을 거둡니다. 아버지의 죽음, 그것은 한 가족이 무너지는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풀뿌리와 물고기로 연명한 시간, 예수게이의 죽음과 함께 그를 따르던 부족민들은 흩어졌습니다. 더 잔인한 건 같은 핏줄이었습니다. 친척 타이치우드 씨족은 횃룬 일가가 약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초원해 버렸습니다. 남겨진 사람은 2 과부와 7 아이, 양도, 말도, 곡식도 없었습니다. 유목민에게 가축을 잃는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횃룬은 강가로 갔습니다. 풀뿌리를 캐고 야생 열매를 땄습니다. 아이들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양고기와 우유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초원에서 그들은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당시 몽골 초원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역사학자 잭 웨더포드는 쇠로 된 등자 하나만 있어도 가장 높은 지배자 행세를 할 수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가축도 없이 버려진 가족이 살아남는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태무진에게는 배다른 형 백테르가 있었습니다. 덩치가 컸고 사냥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동생들의 사냥감을 빼앗곤 했습니다. 어느 날 태무진은 동생 카사르와 함께 활을 들었습니다. 둘은
풀숲에 있던 백테르를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백테르는 죽었습니다. 어머니 헬룬의 분노는 무서웠습니다. 몽골 비사는 그녀의 꾸짖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짐승처럼 자기 핏줄을 죽였다고. 너희는 그림자 외에 친구가 없는데 그 그림자마저 잘라냈다고. 태무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말합니다. 어쩌면 어린 태무진이 처음 배운 것은 배신은 가까운 곳에서 온다는 사실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세 번째 이야기, 목에 칼을 차고 도망친 밤. 소문은 빨랐습니다. 형을 죽인 소년이 있다. 타이치우드 씨족은 이를 빌미 삼아 태무진을 잡으러 왔습니다. 어린 그는 산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며칠을 굶었습니다. 결국 사로잡혔습니다. 타이치우드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더 잔인한 길을 택했습니다. 목에 무거운 나무 칼을 채웠습니다. 양손은 그 칼에 묶였습니다. 부족 사이를 끌고 다니며 망신을 주는 형벌, 사실상 노예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어린아이의 몸으로 부족 전체를 적으로 둔 채 태무진은 도망쳤습니다. 부족이 잔치를 벌이던 밤,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노렸습니다. 목의 칼로 감시병을 내려치고 강물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한 가족이 그를 발견했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양털 더미 속에 그를 숨겨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살아났습니다. 이 경험은 태무진을 바꿉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혈통이 그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부족이 그를 살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훗날 그가 만든 제국의 뼈대가 됩니다. 저도 이 대목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9살의 모든 걸 잃은 소년이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세계의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의형제. 가장 사랑한 적 태무진은 자라면서 인연을 모읍니다. 첫 번째는 어린 시절 약혼한 보르테. 그는 아버지의 약속을 지켜 그녀와 결혼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의형제였던 케레이트 부족의 토오릴 칸. 흔히 옹칸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태무진은 검은 담비 가죽 외투를 그에게 바치고 양아버지의 예를 맺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연, 그의 평생을 따라다닌 그림자, 자무카였습니다. 태무진과 자무카는 어린 시절 안다, 즉 의형제의 맹세를 맺었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화살을 교환하고 같은 그릇에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메르키트족이 보르테를 납치했을 때 함께 칼을 들고 그녀를 구해온 사람도 자무카였습니다. 그러나 우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무카는 검은 뼈 씨족 출신, 태무진은 카불칸의 직계 하얀 뼈 씨족이었습니다. 혈통의 정통성은 태무진에게 있었지만 세력은 자무카가 더 컸습니다. 두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갈등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몽골 비사는 한 장면을 전합니다. 자무카가 태무진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산 가까이에 천막을 치면 양치기들이 좋아할 것이고 강 가까이에 천막을 치면 말몰이꾼들이 좋아할 것이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태무진의 어머니 헬룬과 보르테는 이를 결별의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그날 밤 태무진은 부하들을 데리고 자무카를 떠났습니다. 1190년경 두 친구는 마침내 칼을 겨눕니다. 13위기의 전투. 자무카는 13개 부족을 모았고 태무진도 13개 진영으로 맞섰습니다. 결과는 자무카의 승리였습니다. 태무진은 패주했습니다. 그러나 승자는 잔혹한 실수를 했습니다. 포로 70명을 끓는 소태 산채로
삶아 죽인 것입니다. 이 잔인함에 질린 자무카의 부하들이 오히려 태무진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승리에서 패배가 자라고 패배에서 승리가 자라는 초원의 법칙. 태무진은 그것을 배웁니다. 5번째 이야기. 진흙물을 마신 19산해 1203년. 태무진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양아버지였던 옹칸이 그를 배신한 것입니다. 자무카가 옹칸의 아들 생굼에게 속삭였습니다. 태무진이 너무 강해진다고, 그를 두면 후환이 될 것이라고. 카라칼지트 사막, 옹칸과 자무카의 연합군이 태무진을 덮쳤습니다. 결과는 참패. 태무진은 부하 대부분을 잃고 도망쳤습니다. 도착한 곳은 발주나 호수, 진흙탕 물이 고인 작은 호수였습니다. 남은 사람은 단 19명. 종교도 부족도 모두 달랐습니다. 무슬림이 있었고 불교도가 있었고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몽골족은 친동생 카사르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태무진은 흙탕물을 손에 떠서 하늘에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집사는 그의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면 나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이 사람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 만일 이 약속을 어긴다면 나로 하여금 이 흙탕물처럼 되게 하소서. 19명은 흙탕물을 함께 마셨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발주나 맹약입니다. 이 순간이 왜 중요할까요? 그때까지 초원의 모든 충성은 핏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같은 부족이어야, 같은 시족이어야 충성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발주나의 19명은 달랐습니다. 종교도 부족도 출신도 무관하게 오직 한 사람과 한 약속에 묶였습니다. 이것이 훗날 몽골 제국의 정신적 뿌리가 됩니다. 부족의 시대가 저물고 동지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6번째 이야기. 푸른 하늘 아래 단 한 사람 발준에서 일어선 태무진은 빠르게 세력을 회복합니다. 1203년 가을, 그는 옹칸을 기습합니다. 제지르 운두르 산에서 사흘간의 전투. 케레이트는 무너졌고 옹칸은 도주 중에 살해당합니다. 다음 해 렐리김 4년, 마지막 적수 나이만족이 남았습니다. 차키르마우트 평원의 결전. 자무카는 이번엔 나이만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태무진의 군대는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10호, 100호, 1000호, 만호로 나누었습니다. 십진법 편제. 명령 한 마디면 10,000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나이만은 무너졌습니다. 자무카는 부하들에게 배신당해 묶여 끌려옵니다. 그는 태무진 앞에서 자신을 잡아온 부하들을 가리키며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주인을 배신한 자들을 너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태무진의 답은 짧았습니다. 주인을 배신한 자를 살려둘 수 없다. 그리고 그 부하들을 즉시 처형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무카에게 함께 하자고 권합니다. 옛 의형제로 돌아오라고. 자무카는 거절합니다. 자신은 이미 패자이고 2개의 태양은 하늘에 뜰 수 없다고. 다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피를 흘리지 않게 죽여달라고. 몽골인들이 가장 명예롭게 여긴 죽음의 방식이었습니다. 태무진은 그 청을 들어줍니다. 자무카는 가죽 자루에 들어간 채 목이 졸려 숨을 거둡니다. 평생의 라이벌이 사라진 자리, 그곳에 한 남자만 남았습니다. 1206년 오농앙 발원지에서 쿠릴타이가 열렸습니다. 부족장 회의입니다. 모든 부족이 모였고 한 사람을 추대했습니다. 그날 그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칭기즈 칸, 사방의 군주, 위대한 통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44이었습니다. 9살 노예 소년이 35년 만에 초원의 주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
세계의 절반을 삼킨 폭풍, 이제 시선은 초원 너머로 향합니다. 1209년 칭기즈칸은 서하를 굴복시켰습니다. 1211년 그는 금나라를 향해 출정합니다. 당시 금은 인구 5천만의 거대 제국, 몽골은 100만이 채 안 되는 유목민 집단이었습니다. 결과는 모두가 알았다고 믿었습니다. 작은 늑대가 호랑이를 이길 수는 없다고. 그러나 1215년 금나라의 수도 중도, 오늘날의 베이징이 함락됩니다.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료가 전하는 답은 이렇습니다. 첫째, 십진법 군대. 모든 병사가 정확한 위치와 명령 체계를 가졌습니다. 둘째, 능력주의. 노예 출신도 천호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발주나의 정신이 군대로 옮겨진 것입니다. 셋째, 정보전. 칭기즈칸은 상인들과 위구르 학자들을 등용해 적의 도시 구조와 보급선을 파악했습니다. 넷째, 종교 관용. 정복지의 사제와 학자, 장인은 죽이지 않고 활용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 칭기즈칸 본인은 평생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족, 거란족, 위구르족, 페르시아인의 지혜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거란 출신 학자 야율 초제를 곁에 두고 자파르 코자라는 아랍 상인을 정보 책임자로 썼습니다. 무지를 인정한 자가 지식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1118년 평화를 원했던 칭기즈칸은 중앙아시아의 호라즘 제국에 사절단 450명을 보냅니다. 교역을 정한 것입니다. 호라즘의 변경 도시 오트라르의 총독 이날축은 이들을 첩자로 몰아 학살하고 재물을 빼앗습니다. 한 사람만이 도망쳐 칭기즈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라시드 암스딘의 집사는 이때 칭기즈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평정을 잃었다고 홀로 언덕에 올라 모자를 벗고 사흘 밤낮을 하늘에 빌었다고. 이 분란을 일으킨 것은 제가 아닙니다.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1229년부터 1221년까지 부하라, 사마르칸트, 우르겐치가 차례로 무너집니다. 학살의 기록은 끔찍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도시보다 잔혹했던 곳은 오트라르였습니다. 사절단을 죽인 총독 이날축은 사로잡혔고 칭기즈칸은 그의 눈과 귀에 녹인 은을 부어 처형했다고 전해집니다. 욕심이 부른 결말이었습니다. 호라즘은 멸망했습니다. 몽골의 말발굽은 카스피해를 넘어 러시아 남부에까지 닿았습니다. 유럽이 몽골을 처음 본 순간이었습니다. 8번째 이야기, 마지막 말, 마지막 별, 1226년. 64세 칭기즈칸은 다시 서하 정복에 나섭니다. 호라즘 원정에 협조하지 않은 데 대한 응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쇠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냥 중 말에서 떨어졌고 열병이 들었습니다. 1027년 8월 18일 그는 육반산 본영에서 숨을 거둡니다. 사인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낙마설, 화살 상처설, 자연사설이 전합니다. 다만 그가 남긴 유언만은 사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정 중인 군대에게 자신의 죽음을 비밀로 하라. 서하의 항복이 끝난 뒤에야 알리라. 적이 알면 사기가 오를 것이니. 죽어가는 순간까지 그는 전략가였습니다. 장례는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시신을 운반하는 길에 마주친 사람은 모두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무덤이 알려지지 않게 말 1000마리를 그 위로 달리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의 끈질긴 추적에도 초원은 침묵을 지킵니다. 그가 죽고 50년 뒤 몽골 제국은 동쪽으로 고려를 끝까지 압박했고 서쪽으로 폴란드와 헝가리를 짓밟았으며 남쪽으로 송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단일 제국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시작은 9살 소년이 풀뿌리를 캐던 그 강가였습니다. 목에 칼을 찬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부족도 친척도 하늘마저 그를 외면했던 시간. 그는 흙탕물을 마시며 19명의 친구와 약속했습니다. 잊지 않겠다고, 함께 가겠다고. 그 약속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오늘날 몽골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그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남성의 약 8%가 그와 같은 Y염색체를 가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소주, 우리가 쓰는 역참 제도, 동서양을 잇는 비단일의 부활. 그가 남긴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 닿아 있습니다. 칭기즈칸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가장 많이 정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피덩이를 손에 쥐고 태어난 것이 운명이 아니라 진흙물을 함께 마실 친구를 얻은 것이 운명이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한 소년이 일어섰습니다. 버려진 자리에서 그는 세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800년이 지난 지금도 초원 위에 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